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불평등 대한민국이 앞장서 해결하겠다,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한 달째 1000명대. 결국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보완해서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조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주 120시간 페미니즘 부정식품 원전 발언까지 연이은 설화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캠프는 재발을 막겠다면서 레드팀 만들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한 달 만에 선두를 탈환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놓고 뛰어라, 이 권유에 선택하라면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을 흔드는 대권 후보들의 입, 정치연구소에서 분석해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여자 배구팀이 오늘 밤 9시 브라질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세계 랭킹 2위 브라질. 하지만 우리에게는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마지막 심정으로 목에 피가 나도록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피가 나면 안 되는데. 잠시 후 도쿄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선수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라.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 배구 준결승전 응원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브라질 배구팀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데 세계 랭킹 2위고요.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 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세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준다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힘차게 응원하자는 마음에서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 2개씩 20분께 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1,704명이 나왔습니다. 네. 사흘째 1,700명대 확진자이고요. 어제보다는 70여 명 정도 줄었고 지난주 목요일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어떻습니까? 네, 628명이 나왔는데요. 특히 대구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100여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됐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단계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는데 다만 예외 범위는 축소를 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9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5인 이하,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 왜 이렇게 줄지 않는 건지 잠시 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대변인께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자가 어제 하루 19만 명 정도 늘면서 올해 2월에 접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접종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까지 총 2,052만 9,566명이 접종했는데요. 161일 만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들과 대표 계속 조금 엇갈립니다. 네. 패싱 논란이 이어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이 국민의힘 주요 차기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이 공식 주최하는 행사에 연달아 불참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이어서 이 대선 주자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불참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불쾌감 숨기지 않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마련한 첫 이벤트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지 국민께서 의아해야 할 것이다 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하태경 후보는 개인 플레이 할 거면 입당은 왜 했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입당하라 해놓고 입당했더니 입당을 왜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안상수 후보도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한다라는 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당내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이 경선의 주인공은 당 지도부가 아니라 후보들이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자꾸 주인공 자리에 서려 한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당 소속 후보들을 멸치, 고등어, 돌고래 등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네.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멸치, 돌고래, 고등어라니요. 다른 후보들한테 멸치라니요. 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경선 일정을 당겨서 후보들이 빨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이다라고 역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입당하자마자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열차 출발하는데 좀 내부에서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네, 북적북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색깔, 다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최근 서울 가족 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한다고 사진을 공개하거나 네. 또 시장 경제를 강조하거나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한 전직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꼽는 등 그렇죠. 이 보수 색채를 강화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는데요. 예.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4.45 입개헌이나 3.15 부정선거는 헌법 가치 수호가 아니지 않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헌법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에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를 눈감아주거나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고 하더니 또 헌법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또 바로 얘기하시네요. 네, 그리고 전두환 씨를 향해서는 그냥 전두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두환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권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박자에 어떤 속도에 지금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도 그렇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민일의 그 논란 계속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가족들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족들이 이열로 도열해서 네. 애국가를 부르는 등 이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전체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해군 예비역 대령의 며느리 4명이 성명까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면서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번이라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서를 냈어요? 네. 아버지가 추석 때 모여가지고 애국가 부르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님? 네,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네. 굳이 안 불러도 될 것 같으면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은 돼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주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니네들 다 4절까지 애국가 불러. 너 이거는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지는 않겠죠. 뭐 감사원에서 그런 적은 없었죠. 네네. 네. 여당에서는 검증단 논란이 또 시끄럽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몇몇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가 직접 당 지도부가 검증단 설치를 거절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논란을 또 제기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해명의 연도가 달라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며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아직도 이 얘기합니까?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별도의 검증단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 송영길 대표도 이 소송 진행 중에 이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과 비슷하다라면서 이미 대선 경선이 시작됐는데 당에서 검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전과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언론에 범죄 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전과 기록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 이낙연 후보의 17년 전 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전과를 공개할 차례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서 누구는 자제하려 하는데 누구는 자제 못한다라며 이재명 후보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그 캠프 간의 설전은 논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입건됐어요.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는데요. 네. 지난달 15일 저녁 이 서울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배우자와 큰 소리로 다투다가 이 배우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서 비튼 혐의가 하나 있고요. 저기 그냥 다투다가 손목을 잡은 게 아니라 비틀었다고요? 네, 비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 다른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배우자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려 쓰러뜨리면서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주먹질을 했다고요? 네. 이거 한 번이 아니네요, 이분. 네, 배우자가 당시 뇌진탕 등으로 받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정훈 구청장은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 배우자는 그제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폭행치상죄는 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한편 이정훈 구청장이 구비로 그러니까 강동구의 세금으로 자신의 고향인 정읍에 강동구에 휴양소를 설치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당에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결과가 도출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도출 그때까지 기다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지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배우자를 폭행하는 구청장이라 저는 그런 구청장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통신 연락선 남북 간에 복원을 한 후 처음 한미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중요할 때네요. 네,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외교부는 이 통화에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 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 장관은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한미가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협력 등 이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또 대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는 미 국무부의 발표와도 일치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산재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작업 환경 항상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하는데 현대건설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현대건설입니다. 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어제 오전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m 깊이의 구덩이에 있던 이 60대 노동자 김모 씨를 굴착기가 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순간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그리고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또 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또 이거 문제예요. 네, 현대건설은 휴식 시간이라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없던 때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휴식 시간에 굴착기는 왜 가동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만 벌써 4번째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300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됐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철학이,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회사인데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좀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회사라면서요. 1등 건설회사라면서요. 사람이 많이 죽는 회사가 1등 회사가 되는 건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개월 영화 살해 사건, 충격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한 달 전에 20개월 된 영화가 아이스박스에 담겨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외할머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또 경찰도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부모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아이의 친부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자지 않고 울자 이불을 덮고 수십 차례 폭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를 부검한 결과 심한 학대 정황과 함께 성폭행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경찰의 DNA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아이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29살 양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양모 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26살 아내 정모 씨는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72km 해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밖에 나가 있는 선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20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러 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20대 남성인데 초등학생하고 교제를 해요? 네,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 6명과 교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 신체 사진을 찍어보낼 것을 요구해서 보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일부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남성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았고 이후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7600님께서 여자 배구팀 마침내 오늘 4강전을 벌입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힘껏 때리십시오. 배구를 몰랐던 저도 연경신 덕분에 여자 배구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구멍이 없는 우리 수비 공격팀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여자 배구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번 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서는 여자 배구팀이 가장 최부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우리와 브라질이 맞붙습니다. 네. 이 브라질 여자 배구 세계 랭킹 2위고요. 우리나라는 11위로 이 객관적 전력은 브라질이 우세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여러 강팀을 제압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변수가 생겼거든요, 또. 네, 브라질의 대표팀의 이 주포 중 한 명인 그 레프트의 탄다라 카이세타 선수가 금지 약물 사용이 적발돼서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호재가 됐는데요.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하면 이 상대는 여자 배구 세계 랭킹 1위 미국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5시 30분부터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가 열립니다. 18살 서채연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5시 30분엔 스피드, 6시 30분엔 볼더링, 그리고 밤 9시 10분에는 서채연 선수의 주종목인 리드가 열립니다. 결선에 2위로 진출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님께서 식빵 먹으면서 응원 준비 중입니다. 왜 식빵 얘기를 계속하죠? 김연경 선수한테 잘 모르겠네요.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747님께서 저 마스크 한 개 가지고 한 달 내 빨아 쓰는데 주세요. 드려야죠. 그런데 이거
네,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 위생상 이렇게 오래 쓰는 거는 걱정입니다.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5867님께서는 마스크 받겠다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만, 마스크 받으려고 문자 보내는 건 진짜 아닙니다만, 문자 자주 보낸다고 달라는 건 아닙니다만 받고 싶습니다. 네, 받으셔야죠. 0279님께서 오늘도 출첵입니다. 주 기자님 입담에 더위가 조금씩 녹아갑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제가 더위를 녹이는 그런 쪽은 좀 부족한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745님, 여자 배구 화이팅입니다. 병역 특혜 줍시다. 병역 특혜. 줘야죠. 줄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어요. 1402님, 우리 선수들 지금까지도 최고였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상 조심하세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했다는 말도 전하겠습니다. 7412님께서 경산시 하양입니다. 하양요? 동네 이름 엄청 예쁘네요. 금일 최고 39도 찍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응원전으로 이겨냅시다. 이 뜨거운 열기를 도쿄 우리 배구팀한테 보내주자고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작업 구간들인데요. 한강 교량 성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 북단 부근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청담대교에서 성수 쪽으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원효대교 북단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조남분기점 부근에서 시흥 휴게소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km 여파받고 있고, 이후로도 시흥에서 송내까지 어렵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상일까지 8km, 또 송파 부근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7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서청주 사이 7km 사이의 차들이 많고요. 또 남이천 부근과 중부 3터널에서 1터널까지 5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일본에서 도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올림픽 개막전에 비해 3.7배나 폭증하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인 이 사람은 올림픽 개막전과 비교해서 도쿄 도심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확진자 증가와 올림픽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재선의 기회로 삼아왔지만 연일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현 총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베 신조, 2번 스가 요시히데. 지금부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는 파일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은 뜨겁습니다. 네. 말도 뜨거운데 뜨겁습니다. 특별히 그 말 원전 애국가, 조폭 음주운전, 이런 말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들 이렇게 말 실수가 아니죠. 이런 좀 거친 얘기 쏟아지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도 경선 토론회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거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음주운전, 애국가, 원전 이거보다 예. 민주당 경선에서 나온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네. 이게 가장 인상이 좀 깊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당신은 능력이 없어. 나는 소라도 잡아봤는데 당신은 닭이라도 잡아봤어? 당신은 행정 경험이 있어? 당신은 뭘 했어? 라는, 당신은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아니야라는 공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경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다.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최영일. 네. 심해지겠죠.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당 지도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검증단 만들어달라.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아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요건을 다시 따지자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검증단 요청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당이 좀 중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송영길 대표 세게 얘기했어요. 후보들끼리 상호 검증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일단은 1위와 2위의 싸움, 나머지는 2위를 잡기 위한 싸움으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유효타가 있느냐. 음주운전 그리고 한 번으로 뭐 이제 범죄 기록 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조폭 사진 논란 이거 그냥 막 던진 거로 좀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네. 서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무슨 뭐 녹취가 나오든가 무슨 뭐 거래를 이제 불법적으로 한 이면 계약서가 나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아니 이낙연 후보도 예. 찍고 저기 이재명 후보도 같이 다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재명 지사는 손을 꼭 맞아요. 잡았어요. 손을 깍지 잡고 끼고. 있죠. 보통 그렇게는 안 찍잖아요. 그래서 더 친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 의심하시죠. 이제 뭐 유심히 아니, 보셨네. 그게 저도 정치인을 만나면 네. 처음 뵌 분인데 뭐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네. 친한 것처럼 손을 꼭 잡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이 또 손이 따뜻하고 기운이 좀 있어.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친화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정말 뭐 여러 차례 대면을 해서 관계가 깊은 것인지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주진우 이 DJ님은 큰일 나요. 여성과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인데 다 이게 문제가 크게 터진다고 사진 던지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러면 네 그래서 수만 장입니다. 이런 거는 좀 무서워라.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리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효타가 뭐지 그러고 보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 네. 뭐 이낙연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 그런 건 아직 없어서 네. 그냥 가는 비에 옷 젖는 수준으로 비호감만 높이고 있다.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후보들끼리 금도를 넘지 말자 이건데 저는 여야 후보들을 망라해 보면 지금 야권 후보도 다수는 아니에요. 지금 여권 후보들은 네. 프로파일만 보면 안정적이에요. 네. 뭐 총리 역임 2명, 경험, 경력. 예. 네. 뭐 기초자치제장 넘어서 지금 의정 경험이 없는 게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현재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선 국회의원, 도지사 출신 등등인데 지금 야권도 예를 들면 원희룡 뭐 제주지사 전 지사가 됐습니다만 관록 있는 정치인이고 네. 행정가거든요. 네. 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딱 2명만 안 좋아요? 관료를 그만두고 네. 정당 정치 경험이 처음인데 출석률도 안 좋아. 예를 들면. 5622님께서 왜들 그러시는지 토론하시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자기 소신만 얘기들 하시지 왜들 서로 그러시는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4231님 원팀 협약도 했는데 싸우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임종호님께서는 후보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 경쟁과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은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원전 발언 네. 이 부분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캠프에서는 레드팀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교수? 레드팀은 이런 것 때문에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레드팀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관원 같은 거거든요. 네. 저는 아니되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데 윤석열 총장의 저런 말실수들이 아니되옵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레드팀을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신 신지호 의원이 네. 전 의원이 거기에 정무실장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레드팀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상당히 좀 편향되고 좀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런 분이 대선 후보 1등, 지지율 1등 하는 캠프에 정무실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레드팀보다 네. 어쨌든 요러한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신지우 전 의원, 왜 윤석열 후보는 신지우 전 의원을 영입했을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박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캠프 내에서도 왜 신지우 의원이 왜 부실장하다가 왜 정무실장하고 그러지? 라는 건데 레드팀 구성 자체가 저는 신지우 의원의 책임 전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신지우 전 의원이 예를 들면 이제 유튜버로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와 방송을 겸직하는 분들의 경우에 네. 이게 이 뉴미디어에서는 다 세져요. 거기는 진영 지지층에게 소구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고 기성 미디어나 지상파로 나오면 또 균형을 잡아요. 신지우 전 의원은 그래도 관록 있는 정치인이라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략이라든가 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있다. 그렇게 좋은 얘기 하시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윤 전 총장, 윤 예비 후보 입장에서 왜 신지우 전 의원을 옆에 뒀느냐, 책사로 삼았느냐 여기 있어서는 그게 저희 고민이에요. 신지우 전 의원의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갖춘 전략 능력보다 오히려 유튜브에 경도돼서 그런 거라면 앞뒤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막 쏟아내는 말들 네. 이게 유튜브의 영향일까요? 저는 책의 영향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젊은 시절부터 쌓여 있는 식견의 영향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최근 들어서 정치 시사를 학습하려다 보니까 이건 뭐 윤 전 총장만 나무랄 일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데 편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팩트가 특정 유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걸 하나만 듣고 믿어버리면 후쿠시마에서 폭발 없었잖아. 방사능 유출 안 됐잖아. 네. 이거는 정말 뭐 일본 총리가 할 얘기를 대신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총리가 이 얘기 못해요. 네. 총리가 어떻게 방사능이 유출 안 됐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 얘기 못합니다. 극우 유튜버 얘기일 수 있거든요. 걱정이에요. 그래도 극우 유튜버 얘기만 듣고 그렇게 본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얼마 전에 뭐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기억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죠. 잘못된 기억 그렇겠죠. 네, 그렇게 착각일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있겠어요. 설마. 네. 4231님께서 엑스파일 주인공께서 오늘 너무 부드러우세요. 원래 부드러운 원래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분이에요. 세게 장 말하면 교수님은. 혼나나요? 왜 그러세요? 얘기하십니다. 자, 하이든님께서 홍준표 의원 휴가 끝나고 복귀하면 정리됩니다. 얘기하는데 홍준표의 등판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등장한다고 해서 판도가 바뀔까요? 자, 대선 판도, 특별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판도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 저는 민주당은 아직 모르겠다. 네. 사실은 지금 2파전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본선 마지막까지 갈 거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6명의 후보 중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예비 경선 때처럼 이재명 대 반이재명 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래도 확률은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죠. 양자 구도로.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야권은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지율만 보고 윤 전 총장이 본선 후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저는 말실수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준석과 윤석열이 기싸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매일 보도에 나오는데 그 기싸움은 맞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는 그냥 양이가 네거티브하고 있다 이게 이슈고 지금 이쪽에서는 당대표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입당까지는 해서 성공을 했는데 힘을 합쳤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건 당연한 과정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평당원으로 빠르게 입당을 했고 원오브댐이 됐는데 이러려고 들어왔겠어요?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전략이 있다. 당을 접수하러 왔다. 사실 대권 주자로 본선 결정이 되면 당을 접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 식견의 문제라든가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운영해본 조직은 검찰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정당. 그건 다르죠. 국회. 이런 것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요. 네. 검찰이야. 네.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이런 게 통하지만.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본선 주자를 윤 전 총장이 먹었어요. 그래서 당을 완전히 접수했어요. 이제 대선을 향해 달려가요. 3월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국민의힘이 돼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들 간의 경쟁력과 지지율이 좀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15일 날 8명으로 이제 컷오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2주 동안 TV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한 3-4번 할 거예요. 네. 그럼 집중적인 타켓이 윤석열 총장이 될 그렇겠죠. 수밖에 없고 홍준표 의원 격투기 멤버입니다. 네. 방식적인 공격 잘하시고 아, 그렇죠. UFC입니다.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손으로만 공격 안 해요. 이빨 갈고 있답니다. 네, 온몸을 다 쓸 거예요. 네. 그러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윤희숙 의원의 정책 검증에 대해서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답변을 잘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4명이잖아요. 8명으로 줄여지게 되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좀 수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지지율을 가지고 좀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 만약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폭락,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하다, 플랜 C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8372님께서 오세훈 등판만이 답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분석해 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후보가 등판하려면 가정이 한 20개 정도의 가정이 다 해소돼야 돼요. 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 폭락해야 되고요. 다른 후보가 안 떠야 되고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하려면 오세훈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소환해야 되고 12월 4일인가 12월 9일까지는 또 그만둬야 되고 그렇지. 이러한 한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대선 후보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 보면 좀 가능한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네. 그래도 이제 정치 문제가 네. 윤석열 지지율이 붕괴한다라고 가정하면 올 가을에 저는 이게 연말까지 쉽지 않아 보여요. 두 가지예요. 말실수도 있지만 이게 쉽게 뭐 레드팀이든 혹은 메시지팀이든 컨설팅이든 붙어서 교정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정치 토론이라는 건 즉흥적이기 때문에 당내 토론도 진검승부고 안 봐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본선 가면 정말 토론은 치열해지죠. 그렇죠. 국민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지난 조기 대선 때 2017년 안철수 후보의 그 토론에서의 실점이 뼈아픈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한두 마디예요. 제가 안철수입니까? 가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몇 마디로 그냥. 근데 최영일 소장님 그때는 좀 드루킹에 네네.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서 잘 치고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저기 뭐 실망입니다. 뭐 누굽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루킹의 이 탓이 댓글. 컸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바가 없어서 네.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감과촉으로 체감한 바에 따르면 네. 토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합당은 되는 겁니까? 난항 겪고 있습니다. 좀 자존심 상해서 나 단독 출마할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99% 합당은 안 되고요. 안 됩니까? 네, 안 99%? 되고요. 네. 국민의힘이 11월 9일 날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 그 선출하고 난 이후에 대선 후보가 해야 될 일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양쪽이 감정이 너무나 상해 있어가지고 예. 대화 상대로 인정도 안 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여러 가지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얘기를 해야 상황을 풀어갈 거 아닙니까? 대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물 건너갔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권 주자가 맞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서울시장 재보선 때 불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당헌 당규상 고쳐야죠. 대표가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아 그래요? 네. 나가요. 1년 전에 모든 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뭐예요? 한 7개월 남았는데 근데 지금 당대표예요. 민주당처럼 당원 당규를 고쳐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거를 고치는 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아주 쉽죠. 문제는 그 고치는 명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는 또 다른 이제 비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그럼 결국 본인이 나가려고 본인이 개인 정당을 다 뜯어 고쳐서 가는구나라고 비판을 감수하고 갔을 때 그 투스텝 네. 2단계의 야권 대선 단일 후보 이게 서울시장 재보선만큼의 파괴력이 있겠느냐. 그럼 제가 보기엔 삼지대 공간이 없어지고 지금 여야 양대 정당의 격돌 구도로 이미 축약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대표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소멸되고 있다. 연기처럼 가무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나는 뭐 안철수 뭐 그쪽 당도 관심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김동연 후보를 영입을 해서
제3지대 대선 후보로 띄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누구를 키우거나 누구를 이렇게 막 품에 안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네. 재밌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신당 창당도 할 수 있다. 뭐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래 가겠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여기는 적지 않은 국민이 공감할 거예요. 야, 그 여야가 바뀐들 또 뭐가 달라지랴.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정치 혐오론, 회의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선감은 있는데 저게 실현될까 하는 그 파괴력에 있어서는 이제 의문이 병병병 드는 거죠. 그리고 당장 다음 대선에 될까?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걸 볼 텐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면 오히려 그 순수성이 좀 빠르게 좀 이제 오히려 오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뭐 안철수 대표는 별 관심은 서로 없을 것 같아요. 최재형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말씀해주세요. 애국가 재창은 아주 가슴 아주 내래 좀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제가 지금 왠지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가풍은 가풍으로 존중돼야죠. 네. 전쟁 영웅의 자손들이니까 그런 가풍.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 불교 집안 다 나름대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네. 문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걸 미담으로 공개하셨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받는 느낌은 뭐 다 집안마다 저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이죠. 네. 우리 집은 이래요. 다 집안마다 달라요. 이 가족 모임 때 명절 때 국민일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는 게 보통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메시지는 의미가 있는데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거라고 기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보수층의 대부분도 저게 뭐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에는 찐 애국이냐, 뭐 국가주의냐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의견으로 찬반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접촉한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조차도 아유, 너무 좀 시대착오적이고 요즘에는 와닿지 않아.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오늘 또 박정희 기념관 방문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보가 지금 70년대예요. 행보가 너무 7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견인해 내기 집토끼를 위한 좀 거다라는 잡아보자.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박근혜 사면 얘기 계속 하시는 걸 그렇죠. 보면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애국가 사조를 다 부르기 때문에 당신은 뭐 국가주의야, 전체주의야, 보수 색채가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무리가 있으나 장성철 교수님 집에서 이렇게 애국가 사절을 그렇게 부르고 안 불러요. 명절 때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설날은요? 이제 이번처럼 크리스마스 때는. 올림픽 땄는데 네.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아유, 부르면 그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뭉클하죠.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때 그런 애국기와 태극가를 쓰는 거야. 그런 건데 저는 애국가를. 최재형 원장 후보님의 문제는 좀 철학적인 부분, 시대정신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단적인 것이 헌법 가치를 잘 지킨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4.19를 불러일으켰고 4.45 입해가지고 네. 뭐 정권을 하야하고. 연정하려고 했었고 네. 그런 분이 과연 헌법 가치를 지켰던 분인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고 국부로서 뭐 6.25 때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극복하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인식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죠. 모든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어요. 공이 더 큰 인물도 있고 과가 더 큰 인물도 있고 시대마다 또 다르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문제는 이게 명확한 역사적 팩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집권을 했고 자유당 정권이 부패했다. 이건 명확하고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 권력이 개입해서 훼손했다. 공권력까지. 그때는 또 뭐 매표 행위도 많았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기붕 일가에 이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비극으로 끝났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미완의 혁명 4.19가 터졌고 하야했단 말이에요. 그때 발포로에서 시민 사상도 나오고 네. 그래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다가 이제 작고하고 돌아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 세력에서는 국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초대 대통령으로 어떤 가치를 세웠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거는 이게 앙케이트를 늘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박정희였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김대중이었다가 노무현이었다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이제 융화되면서 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잘 이룬 대통령을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승만은 너무 낡은 인물이다. 근데 저희 네. 최재형 원장 뭐 출마 선언문에서 뭐 기자들 일문일답에서 많은 부적절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준비한 데 있다든가. 아니 근데 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 척하는 그런 후보보다는 좀 솔직한 것 같고 본인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 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한 2, 3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2, 3주 안에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인가요? 네. 아, 네. 아니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역세권에다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 역을 많이 짓는 거야. 전남 영암군에 호우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 침수 네네. 지역이나 물에 잠긴 도로 유의해서 지나시기 드디어. 바랍니다. 침수 지역 주변에다 차 세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전남 영암군 호우 경보 발표됐습니다. 저 지지율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국민의힘에 네. 여성표가 지금 네. 여성 표심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탈하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장성철 교수님? 저는 안 좋아요. 이거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준석 대표가 물꼬를 텄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나 뭐 하태경 후보가 뭐 여가부 폐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후보니까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당 대표가 거기에 좀 동조하는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남성들의 표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여가부 폐지에. 네.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국민의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정당이야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거기다가 또 페미 반페미 이 논란을 갖고 아니 우리나라 금메달 딴 그 훌륭한 선수를 놓고 왜 그 논쟁을 벌여야 합니까?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여성들의 마음을 좀 떠나가게 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얘기하면 안 된다. 당대표로서 엄중한 그 당대표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서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정치적인 스탠스나 워딩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이준석 당 대표의 이 지도부 책임도 분명히 있고 이번에 대변인 발언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감싸는 바람에 그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논란이 점점 커져서 예. 또 이제 반페미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문제는 여기 더해서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누가 나서서 여성표를 다시 찾아올까? 네. 표라는 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유입 요인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요. 유출 요인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특히 젊은 여성층에게 좀 적대적인가? 아니면 싫어하나? 그럼 우리는 지지하지 못할 정당인가? 이래서 유출이 됐다면 다른 후보가 여성 후보든 아니면 여성 정책을 내세운 어떤 이제 내부의 이 중진 정치인이든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홍준표 후보. 지금 유력 대권 후보가 그 놀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또 여성 정책 내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윤석열 주앵커님이 놀리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아니 홍준표 후보를 왜 놀려요? 억양이 지금 놀리시는 억양이에요. 지금 뭐 최재형 후보의 기대 안 경우 하는 최재형 사람 후보의 경우에는 그 며느리들의 커뮤니티에서 시월드에서 야, 저 명절 때 힘들겠다 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며느리들이 또 성명이 냈잖아요. 네. 나라가 잘 된다면 뭐 1000번이라도 애국가 부르겠다. 애국가를 10,000번 불러도 나라가 잘 되진 않아요. 이게 허구예요. 국가주의의 허구.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 나라가 좋아지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공정을 세우고 정치인들이 정책 제대로 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애국가를 불러서 나라가 좋아집니까? 근데 이건 주술 같은 얘기니까. 근데 하여튼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극복해야 될 커다란 숙제가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와 지금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간에 조금 좀 패싱, 이게 좀 엇갈림, 이게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갈등으로 보여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가 이러한 일정을 만들었는데 왜 첫 참석 안 해? 행사인데. 이런 거고. 다른 이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이런 분들은 아니 내가 일정이 있는데 왜 나보고 왜 자꾸 오라가라 해? 왜 정해?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기싸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이게 좀 감정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 같고 애써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끌려다녀도 안 되는데 이런 갈등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좋은 현상 같아요. 마찰이 있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먼저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겸손한 게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잘한다고 편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기싸움은 서로 잘못하니까 생기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당 정치에 처음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입학식도 가는 거고 담임 선생님이 주는 지침도 듣는 거고 내가 다른 조직에서는 짱을 했었어요. 짱을 했었는데 이 정당 조직엔 처음 들어와서 이제 평당원으로 그것도 대권 주자로 입문을 시작하는 거라면 오리엔테이션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3번에 한두 번 바쁘면 정말 저 못 갑니다. 최재형 후보는 그나마 나요. 자원봉사에 부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대안도 없이 안 가, 회의도 안 가, 봉사도 안 가, 그렇게 계속해 이제 불출석하면 그럼 왜 여기 들어왔어? 입학을 왜 한 거야? 학생이에요 지금. 아직 선생님이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근데 이 감정 대립이 처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부터 윤석열 시작이 됐죠. 총장하고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좋아지겠죠? 지금 당대표와 그 유력한 대권 후보가 갈등이 있으면 대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우리 최영일 선배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좀 정당 정치에 적응하는 당대표의 말에 좀 수그려 말 좀 들어주는 그러한 좀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100%는 싶습니다. 아니어도 한 60% 이상이면 출석 인정되니까. 네. 네. 대선 후보 되면은 완전히 자기가 당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8891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인데 이거는. 네. 국민의 힘인데. 정치연구소 영앤철 장성철 교수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가 6시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살 유미는 올 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받게 된 뇌관 교종 4기 암 판정. 의사 선생님은 유미에게 길어야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항암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유미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2 동생입니다.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받고 있는 비싼 치료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미. 반드시 나아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미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이 가을의 시작 입추절기인 게 참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 강화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은 36, 7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도 있지만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아주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전남 영암군은 조금 전 5시 40분을 기해서 호우경보가 발효될 만큼 강한 빗줄기고요. 그
그밖에 충북이나 광주광역시, 전남 일부 지역,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고 강원 영서나 충북, 전북, 경북 일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은 5에서 60mm고요. 내일과 모레도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있고 일요일은 경기 내륙으로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번 더위는 다가오는 다음 주 중반쯤 희망을 갖고 좀 주춤하길 기대해 봅니다. 기온이 다음 주에는 중반부터 30도, 31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좀 내려앉겠고요. 열대야도 다음 주에는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광주 34도, 순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동향을 토대로 이번 4차 대유행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다시 예약,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살 이상 연령층도 네이버나 카카오를 활용해 화이자 등 잔여 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의 예방 효과가 동일 백신 접종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담아 의사회원 대상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지사직을 권력의 자리로 보느냐, 책임의 자리로 보느냐의 차이라며 도지사 지위에서 혜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했을 때 접촉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재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4차 유행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데요. 좀 수정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세요. 예, 아닙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던 그 확산 추이는 좀 한풀 꺾이고, 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좀 정체 양상은 나타나는 중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도 이 하루 평균 환자가 한 1,500명 내외로 상당히 많은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예. 이제 여기서 거리두기를 좀 완화했다가 다시 커질 우려도 좀 존재해서 좀 연장을 해서 확실하게 감소세로 좀 환자가 주는 쪽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네, 거의 한 달. 네네. 예,
저게 특히 이제 또 휴가철이 좀 덜 끝나 있어서 아직 휴가철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랑 예. 다음 주에 광복절 연휴가 있는 것들 그리고 8월 말부터 이제 개학이 시작돼야 되는데 학생들의 대면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좀 함께 고려한 부분들입니다. 네. 거의 한 달째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4단계로 단단히 조이는데 왜 안 줄어들어요? 이게 아마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좀 빠르다든지 혹은 이동량 감소가 조금 생각만큼 많이 감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주 연속 지금 하루 평균 환자 수는 한 1,500명 정도로 지금 정체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특히 조금 분리해서 보면 유행 중심 지역이었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주 동안 지금 900명대에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요. 네. 예. 제가 3주 전에가 한 990명이 평균 환자 수였는데 하루에. 예. 요번 주는 9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좀 주는 추이로 아주 천천히 줄고 있지만 주는 추이로 가고 있는 중이고 비수도권은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 폭이 좀 떨어지면서 이번 주 들어 좀 정체되는 양상이라서 현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변화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리두기 계속 2주씩 연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 피로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도 워낙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로감도 커질 거고 불편이나 또 생활의 지장도 좀 있을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도 참 송구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좀 강해서 좀 쉽게 유행을 꺾어내는 전환들이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지금까지 했던 거리두기로 분명히 유행이 더 증가하지 않게끔 하는 성과는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2주간만 좀 더 노력한다 그러면 이게 유의미하게 좀 감소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더 참고 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만 참으면 줄어들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쪽은 계속 좀 줄어드는 이 패턴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불과 4주 만에 하루에 한 300명대 환자가 900명대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어느 정도 좀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면 분명히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비수도권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수도권이 지금 계속 증가하다가 저희가 일괄 거리두기 3단계 적용한 지 지금 2주가 지나고 있는데 현재는 하루에 한 500명대 중반 정도로 좀 정체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안 증가하고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판단들이고요. 이게 지역별 편차가 있어서 어떤 지역들은 그다지 환자가 안 많은가 하면 현재 그 대전 쪽을 중심으로 한 대전과 충청권 그리고 부산, 대구와 경남, 제주 등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인구 대비 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들 지역이 지금 일부 지역들은 아예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다든지 방역을 계속 강화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어느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이들 지역의 유행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은 비수도권 쪽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재현님께서 더 강력한 조치는 없나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단계 만약에 2주 동안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을 경우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병상 등 의료 체계가 이 정도 수준의 환자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네. 감당하면서 크게 병원을 못 가서 막 집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네.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은 없이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3차 유행 때 작년 연말에 3차 유행 때보다 사망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증으로 잘 안 가고 있고 예. 또한 이 적절하게 치료를 해내고 있어서 예. 예전에 3차 유행 때보다는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수준 정도로 사망자 숫자는 작은 편이라 이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의료 체계가 좀 감당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 여기서 계속 증가하면 그때부터 좀 문제라서 네. 만약에 여기서 또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도 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위중증 환자는 잘 돌보고 있고 더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군요. 거리두기 체계 보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제가 좀 단기적인 것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좀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부 보완들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제가 3단계까지는 직계가족 모임을 예외로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직계가족 같은 경우 이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어떤 이용 시에 확인도 어렵고 또 그 부분들을 위반하는 사례도 좀 점점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예외를 하지 않는 걸로 네.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학술대회 같은 경우도 너무 큰 학술대회가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학술대회라든지 실외 콘서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부분적인 보완이고요. 예. 좀 근원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계속 일단은 델타 변이의 좀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또 예방접종이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망자들이 계속 줄어들어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요.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요인일 것 같고 네. 반면에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들이라서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좀 여기에 맞게끔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전담병원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 좀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좀 지원책들, 보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보상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 생각하고 계시죠? 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또 무덥고 한 날씨 속에서 오랜 기간 이 의료인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로도는 상당히 누적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추가적인 인력들을 계속 좀 지원해 드리고 네. 그리고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냉방 장치라든지 휴식 공간 혹은 심리적 지원 같은 데를 계속 좀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의료 인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게 좀 계속 제가 지원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좀 의료인들이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금전적인 지원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상도. 예, 비용 지원은 저희가 지금 계속 국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산 지원들을 늘려서 수당이라든지 혹은 다른 명목의 어떤 비용들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수도권, 비수도권, 위중증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상황은 괜찮은지요? 비수도권은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의 여력은 한 30-40% 정도의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큰 문제 없이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 무증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이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권역을 좀 공통으로 묶어서 권역 내에서 좀 이 비어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기 같은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4차 유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이게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기저 자체의 숫자가 상당히 높은 데서 시작한 데다가 지역사회 숨은 잠복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계속 진단검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델타 변이가 확실히 좀 예측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서 이 거리두기를 통한 억제 효과가 생각에 맞던 빨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차 유행을 전체적으로 다 안정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꺾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방접종이 확대된 것과 맞물려 들어가면 그래도 차근차근 좀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이 시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0% 11월이면 70% 접종하고 국민들 집단 면역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의 최소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1차로 완료하는 시기가 9월, 이제 2차까지 완전하게 완료하는 시기를 11월 말로 보고 있고, 그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약을 계속 받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거라서 모쪼록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어서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 갓경경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여자 배구 역사적인 4강전에 돌입합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의 김우광 PD 나와 있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현장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도쿄 아오미 어반 스포츠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서채원 선수 클라이밍 서채원 선수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스피드 경기가 끝났는데요. 서채원 선수 예선에서 2위로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경기였던 스피드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방금 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스피드는 서채원 선수가 약간 좀 떨어지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을 잘해요. 맞습니다. 볼더링 그리고 리드 종목의 특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30분 정도 있다가 두 번째 경기인 볼더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스포츠 클라이밍이 세 종목을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네. 남은 두 경기 남아 있으니까요. 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저희 굉장히 메달권 진입할 거라는 예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선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좀 실력 발휘를 한다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미국 야구 준결승 경기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한일전 패배 이후 어제 미국전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국 야구 올림픽 2연패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패자 준결승전에서 2대7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저희가 무패 우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어제 미국전에서 패배함으로써 13년을 기다린 우승의 꿈 결국 접게 됐습니다.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제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어제 저희 일행 차량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경기 지켜보신 분들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동메달 결정전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그렇게 졌는데?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이렇게 져도 잘 싸웠다, 출전만으로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구팀만은 조금 다르다는, 국민 정서가 다르다는 것도 좀 알고 있겠죠? 제가 오늘 국내 뉴스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동메달을 내일 경기를 이겨서 따더라도 군 면제 이런 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실망하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우리 선수들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 보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비판보다는 끝까지 격려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를 사랑해서 또 이런 또 격한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일본한테 미국한테 내리졌지만 내일 동메달 결정전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하죠? 예, 맞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내일 낮 12시에 동메달 결정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번 올림픽 야구 경기 보시면서 우리나라 계속 지고 있는데 왜 계속 메달권이냐, 왜 계속 같은 나라와 계속해서 붙느냐,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룰이 복잡합니다. 일단 이번 도쿄올림픽 야구에 몇 개국이 참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6개국이요. 맞습니다. 이번에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올림픽 야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3년 만에 부활했는데요. 개최국인 일본이 이제 야구 경기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출전 가능 선수를 14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각국 대표 선수가 24명씩 진출하니까 6개국만 진출을 해서 금은동을 두고 겨루는 방식인데요. 조별리그를 거쳐서 패자부활전까지 걸쳐서 이스라엘과 멕시코가 먼저 짐을 쌌고요.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이 금은동을 두고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패한 팀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방식입니다. 2번을 지면 탈락하지만 한 번을 지더라도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우승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좀 복잡하니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경기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미국에게 졌습니다. 자, 그래서 패자부활전 갔지만 관심이 네. 없어요 이제. 너무 복잡해서 그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노래가 들리는데 어떤 음악인가요? 트로트는 아니죠?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스포츠 클라이밍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두 번째 경기인 볼더링 경기를 대기하면서 팝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경기장 중간중간에 저희 K-팝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BTS, 블랙핑크, 소녀시대 뭐 해서 싸이 노래까지 해서 경기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K-팝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김우영 PD 저기 양평동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군요. 뒤에 일본말 들립니다. 도쿄올림픽 이제 막바지인데요. 우리 대표팀 남은 경기 뭐 있지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9시 4강에서 브라질과 격돌합니다. 많은 분들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경기를 앞둔 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팀에게 악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에이스로 꼽히는 탄다라 카이세타 선수 도핑 위반으로 귀국하게 생겼습니다. 올림픽 개막하기 전이었던 7월 7일 실시한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브라질 올림픽위원회 이 선수 탄타라 카이세타 선수 준결승전에 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떤 약물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른 브라질 선수들도 도핑 재검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타라 카이세타 선수를 제외한 다른 대표팀 브라질 선수들과 9시에 격돌하게 되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근대 5종 경기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선수들 지금 좋은 성적 내고 있고요. 내일 오전엔 여자 골프 4라운드 있습니다. 폐막식인 일요일 오전 7시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마라톤 항상 올림픽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지금 일본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의 룰을 바꿔서 오전으로 시간을 옮겼고 장소도 조금 서늘한 삿포로를 옮겼습니다. 마라톤에서는 케냐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오주환 선수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와야 될 텐데요. 도쿄올림픽 취재하면서 경기장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3주차 경기장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2-3경기장은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경기 정말 많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현재까지 저희 우리나라 금메달 6개 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에 제가 모두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메달 요정으로 불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김우광 PD가 지금 금메달 요정이라는 거는 진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 금메달 안겼던 김재덕 안산 선수의 양궁 혼성 단체전 금메달 순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양궁장에 태극기 올라가던 순간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던 순간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안바울 안창림 선수 유도 경기에서 그 결승전 진출에 실패하고 정말 경기장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대성통곡하다가 잠시 뒤에 기운 차려가지고 동메달 멋지게 목에 거는 순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주 동안의 경기 모두 인상적이었고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창림 선수한테 그렇게 마음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진짜 약간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진짜 열심히 경기하더라고요. 네, 안창림 선수 인터뷰 해오세요. 마지막까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방역 후진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네, 폐막식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경기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격려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채연 선수 응원합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도쿄 현지에서 자칭 메달 요정 김우광 PD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탐구하는 기자 정철훈 기자, 뭘 탐구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요새, 하고 있는데. 네, 언론에. 네, 요새 언론계 소식이 많은데 최근에 그 한국리서치에서 나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보니까 주진우 라이브가 이 시사 라디오 프로 동시간 청취율 1위 하셨더라고요. 밤에는 일입니다. 네. 이런 거는 이게 마구마구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밤에는 일입니다. 저희가 KBS 1라디오 사상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주진우 라이브 어제 방송, 그제 방송을 듣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듣는구나 이렇게. 동시간 1위 축하드리고요. 알겠어요. 압도적인 일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이 조선일보 폐간 요구와 관련된 이 국민청원 답변을 냈습니다. 네, 뭐라고 냈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였던 그 조국 부녀 일러스트 건 이후에 이 조선일보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순식간에 3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을 했는데 응답해야죠.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 금지 그리고 디지털 팩트체크팀 운영 이런 조치를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쨌든 그 청와대는 또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신문법을 보면 이 신문사의 직권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권한이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려고 해도 청와대는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신문이 발행 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이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이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전과를 갖고 있는 기자들을 좀 소환해봤습니다. 기자들이 전과자. 그런데 사실 사고 치는 기자들 많았어요. 성매매 기자도 있었고요. 마약 기자도 있었네요. 그리고 살인 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민사회 감시망이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역이 조금 헐거운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좀 언론계 윤리의식이 미달되는 그런 실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간혹 있지요.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이 한 언론사 기자의 경우는 확인된 범죄 이력만 사기, 뺑소니, 상해,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한 기자가요? 사기, 뺑소니, 상해, 도박? 이 사람이 2018년에 상해죄로 징역 3개월 만기 출소한 다음에 다시 기자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에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서 필로폰 투약? 필로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징역 7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출소 직후에 또 기자로 복귀해서 지금 군청을 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청 출입합니까? 필로폰 기자? 네. 그리고 충북 제천에서는 한 기자가 공무원을 폭행해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경우는 회사에서 면직되고 한 달 뒤에 다른 충청 지역 일간지 기자로 또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직을 네. 참 잘하세요. 네. 동료 기자를 칼로 찔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기자도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복직이에요? 이거 살인미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편집 기자랑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칼로 찔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나왔는데 역시 이분도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범죄 이력이 있으면 기자를 하면 안 되나? 사실 이 낙인 효과에 따른 이 사회적 차별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과천선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전과 하나, 뭐 과거의 잘못 하나를 네.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이건 네. 좀 너무하네요. 네. 그런데 동시에 이 공익에 복무한다는 이 언론인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이 도덕적인 검증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역에서는 이 검증의 최저 기준조차 없다.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좀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복직하는 게 이게 좀 그게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가장 네. 큰 문제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 빨간줄이 생겼는데 복직이 쉽다는 건데요. 0798님도 기자님들 능력자네요. 능력자 취업을 따박따박해요. 따박따박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북의 한 주재 기자의 경우도 이 군수랑 같이 이제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공모했다가 군수랑 같이 네. 금품을 살포해요. 2018년 이항로 전 진안 군수랑 같이 금품 살포 과정 공모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받고 만기 출소했는데 만기 출소. 다시 같은 언론사로 복귀해서 또 주재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한 수도권에 위치한 이 마이너한 경제지의 경우는 회사 직원을 때리고 이제 추행을 해서 2019년에 실형을 받았던 편집국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다시 편집국장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저희가 이런 사례를 뭐 찾아낸 거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분명히 더 있겠죠. 더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사 재입사 기준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자체의 대응도 좀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대응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익산시의 경우는 전북 익산의 경우는 언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출입 기자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1년 이상 홍보비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필요하죠. 네, 익산에서는 얼마나 이런 기자들의 피해가 컸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기자들 혹은 뭐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자들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 마약 기자, 성매매 기자 이런 사람들이 좀 부끄럽네요. 네. 1029님께서 배구는 김연경, 양국은 안산, 기자는 주진우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철훈 기자, 미디어의 가장 최고봉인 정철훈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훈훈한데요, 오늘. 8748님 똑똑하다고 대통령 되는 것 아니고 말 잘한다고 정치를 일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KBS 희망 주진우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끄러워라.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이 포털에 떴다 사라지는 200만 원짜리 기사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200만 원짜리 기사가 포털에 떴다 사라진다고요? 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읽는 이 아파트 담보대출, 보험 소액 결제, 현금화 뭐 이런 금융보험 대출 기사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고가의 기사형 광고라는 사실이 이 홍보대행사 견적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거 다 광고예요. 그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견적서를 보면 이 언론이 기사를 써서 네이버 다음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이 건당 200, 총 5건에 1,000만 원 부가세 제외고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깨알 같습니다. 부가세는 제외됩니까? 네. 기사 대상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 안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뭐 이런 소액결제까지 여러 다양한데요. 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입니다. 클릭하면 이제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근데 재밌는 게 기사가 이 발행 뒤 120시간 5일 뒤에 삭제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오래 놔두면 이 기사에 낚여서 당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이 소비자들이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신기하네요. 당황스러웠는데요. 신기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사가 노출이 될 때 예. 5일 뒤에 삭제가 예정된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5일만 올라가는 예. 기사네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일반적인 상품 기사용 광고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엄청 비싼 광고인데요. 예, 얘네들은 이 단가가 10배 이상 높은 거죠. 네. 근데 이게 노골적인 홍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지만 동시에 경제적 효과가 상당해서 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단가가 높겠죠. 기사 품질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기사를 보면 네. 기자가 직접 쓴 것처럼 좀 교묘하게 구성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직장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 전문 사이트가 최근 인기가 많은데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은행의 금리와 조건을 맞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사이트 주소와 무료 상담 대표번호까지 알려주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뭐 깡으로 불리는 소액 결제 현금화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게 기사의 리드입니다. 네. 그러면서 공식 등록 업체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소액 결제 현금화의 공식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기성 기사를 쓰면서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인데. 네. 사실 이 소액 결제 현금화 같은 경우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고금리 대출의 사기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이런 기사를 다수 쓴 언론사들을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벌점이 누적돼서 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 더 이상 뒤가 없는 언론사들이 주로 이런 기사용 광고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노쇼 오케이님께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알고 하는 기사네요.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맞은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네. 2081님께서 나쁜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지만 죽지 않는 불사조에 빗대어서 기사조라고 해야겠네요. 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언론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쪽에서 맹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SNS도 있고 다른 채널이 많으니까 사고를 치고 뭐 뻔뻔하게 잘 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사용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최대 2천만 원 규정하는 이 신문법이 옛날엔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 조항이 폐기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는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내놨는데 네. 좀 이 신문법 개정안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기사용 광고가 아니라 지금 피해자를 양산하는 피해자를 낚는 그런 기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로 갈까요? 예, 사실 이 미디어 바우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하는데 네. 프랑스가 내년 5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있죠. 미디어 바우처가 관심인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여기가 뭐 진행자께서 프랑스 갔다 오셨죠? 네, 저 프랑스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프랑스 언론인들도 좀 만나보셨나요? 국경 없는 기자들도 만나고요. 르몽드나 여러 기자들하고 친구입니다.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년도 버전을 보면 프랑스의 뉴스 신뢰도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네, 비슷했었는데. 예, 이번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최하인데요. 네. 지금 프랑스 미디어 시장이 단 두 곳의 미디어 그룹이 독점하는 구조로 가고 구조조정, 언론이 대량 해고, 프렌치 폭스뉴스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미디어 독립을 위한 바우처인데요. 예. 이 개념을 보면 뉴스는 공공재인데 언론을 시장의 손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정부가 아닌 시민에 의해 언론이 후원받는 구조를 마련해야 언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등장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한 상태인데요. 네. 이 프랑스에서 나온 제안을 보면 정부가 각 시민에게 매년 10유로씩 우리나라 돈으로 13,500원인데요. 네. 이 바우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건이 있는데 언론의 독립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어떤 주요 원칙들을 충족하는 매체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검증된 매체들. 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자신의 입맛에 맞다는 이유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언론사를 후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인데요. 네. 이런 대목도 사실 우리나라 미디어 바우처법과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사하네요.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 정부 광고 집행액 가운데 인쇄매체 예산에 해당하는 약 2,500억을 지금 미디어 바우처 재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우처 결과에 따라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아이디어인데 프랑스는 좀 다릅니다. 프랑스는 언론 지원금이 따로 있는데 이게 한 1년에 7,4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 언론 지원 성격의 돈을 이제 바우처 예산으로 활용하는 거라서 한국이랑은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정부 광고 예산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게 아니라 별도의 언론 지원 성격의 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미디어 바우처 재원을 만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가 몇 발자국 앞에 갔는데 이런 경우는 또 재원 마련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언론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도 워낙 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준다고 왜 그렇게 우리 또. 세금을 주냐. 그래서 기금을 지금 마련하기가 좀 따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세금이 지금 들어가는 언론사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근데 그 언론사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바우처라는 게 이 시민과 언론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재창조한다. 그래서 언론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한국과 프랑스에서 지금 동시에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바우처가 언론 개혁의 키워드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언론 개혁 법안들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려는 언론 개혁 법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려면 짧게 좀 해주세요. 탐구는 깊게.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법을 고쳐서 징벌적 배상을 하게끔 가자. 그러니까 징벌 배상은 해야 되지만 지금 법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고치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는 징벌 배상도 해서는 안 되고 법도 문제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갈래인데요. 저는 이제 배상액은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요. 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좀 언론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독소 조항 부분들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은 정철훈 기자한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평소보다 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50분 조금 넘게 소요되겠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몰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밀려서 가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는데 1시간은 넘게 소요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청주에서 옥산까지 정체고요. 또 다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 옥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화재까지 나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또 안성 휴게소에서 오산 부근 8km,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6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10km 정체고요. 망양 휴게소 부근에서 천안 부근까지도 5km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바란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다시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각각 7km씩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항상 그렇듯이 좀 여러 일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영화를 몇 편씩 봅니까? 영화 전문 유튜버들은?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보진 않고요. 그래요? 많이 볼 때 이제 한 뭐 4편 정도, 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엔 하루에 4편요? 네, 하루에 많이 봤을 때 이제 영화관에서 4편을 보면은 영화관에서 4편을 본다고요? 한 밤이 되죠. 네.
많이 본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오늘 이 핫한 이슈들, 시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부정식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번 주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단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고 또 식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여러 식품 관련 사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아, 그것도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읽힙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부정식품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식품이나 두 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식품들을 말한다고 먹으면 안 되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식품들이 없어져야 국민의 보건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예. 특히 혹시라도 취약계층이 이런 부정식품이라든지 혹은 그 아래의 것이라도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이라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어떤 부정식품 그리고 이 더위를 깨줄 그런데 딱 어울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띵작이죠. 네, 많은 그렇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흥행했었어요. 네, 아쉽게도 1000만이 안 되고요. 930만에서 멈췄는데요. 그래도 많이 봤네요.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또 봉준호 감독의 5번째 영화면서 그러면서 또 헐리우드 배우들이랑 틸다 스윈튼 딱 나왔죠. 크리스 에반스도 나왔고요. 이 그런 어떤 헐리우드의 아주 대단한 배우들과 같이 또 협업을 했던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봉준호 감독의 위상이 그들보다도 높아졌다고 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었고요. 그렇죠. 네, 외국 배우들을 헐리우드 배우들을 데려다가 영화를 찍다니 대단했어요. 네, 물론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필 또 와인스타인 컴퍼니여가지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영화의 원작은 프랑스 영화가 원작이고요. 이 작품 속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계급투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정식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7925님께서 생각납니다. 단백질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계급투쟁과 부정식품 사이 어떤 관련이 있을지 설국열차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설국열차는 영화 초반부터 이 영화가 계급투쟁, 혁명을 다루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네, 커티스가 동료들과 함께 혁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혁명을 시작하는 장면이 아주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네, 꼬리칸에서. 네, 꼬리칸.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머리칸과 꼬리칸이 있고 계급 사회다. 네, 정확한 계급 사회죠. 네. 꼬리칸은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계급 요걸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혁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급의 역전, 지배층의 교체 요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커티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총에 총알이 없다는 사실. 그런 걸 이제 폭로하죠. 왜냐면 이 총알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모되는 자원인데 이 어떤 열차가 계속 달려야만 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커티스의 직선 그 머리칸까지 가는 여정을 도와주기 위한 존재로 남궁민수가 나오게 돼요.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송강호죠. 네, 바로 송강호입니다. 이 남궁민수와 남궁민수의 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남궁민수는 문을 여는 존재예요. 이 어떤 설국열차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라서 아주 기술은 우리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마키님께서는 남궁민수라고 하니까 송강호님께서 남국 아니고 남국이다. 명대사 기억나네요. 네, 아주 명대사죠. 이 남궁민수. 이 남궁민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요. 남궁민수는 대가로 크로놀이라고 하는 마약으로 알려진 식품을 요구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설국열차는 이 커티스의 혁명 그리고 남궁민수의 시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제 단백질 블록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식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꼬리칸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얘네들이 단백질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꼬릭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급을 했던 거죠. 근근히 살 수 있는 그냥 양갱 같은 그냥 에너지원. 우리들한테는 양갱이 되게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네. 아무튼 여기에서 그런 걸 주게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 단백질 블록의 정체도 예. 드러나게 되고 이러는데요. 예. 결국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이 뭐라고 할까요? 길리엄과 윌포드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열차를 만든 사람이고 엔진을 신성화해요. 네. 이 열차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엔진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윌포드는 그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커티스는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자기가 내세우려고 했었던 혁명의 리더 길리엄이 원래부터 윌포드와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고 보면은 이 엔진, 완벽하고 신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엔진에 사실은 꼬리칸의 어린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가서 그 아이들을 엔진 안에 집어넣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네. 엔진의 결함을 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칸의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갔었던 거죠. 반란이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왜 아이들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 세상이 불합리와 이런 그 모순으로 이렇게 굴러간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아주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네, 단백질 블록, 여기에 또 사연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되게 곤혹을 치렀대요. 네. 사실 우리나라 배우들은 괜찮았는데 네. 외국 배우들은 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양갱 이런 거 좀 싫어해요. 끈적끈적한 거, 떡 네.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원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티프가 된 게 리처드 플레이셔 감독의 1973년작 SF 영화 소일랜드 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도 비슷하게 몰락한 미래 사회를 그리는데 이 소일랜드 그린이라는 신제품이 소일랜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요게 알고 보니까 인간을 단백질 블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더 힘들었겠군요. 네, 그래서 단백질 블록 여기 설국열차에서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저거 혹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였죠. 네.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블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꼬리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부정식품 이런 걸 먹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결국 이 이야기가 이 영화가 말하려는 주제는 뭡니까? 네, 주제를 아주 단순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윌포드는 커티스의 반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커티스가 설령 자기를 죽이고 목을 베고 이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 열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엔진은 유지될 것이고 네. 결국 커티스도 자기가 리더가 된다 그래도 엔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엔진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남궁민수만이 앞이 아니라 옆을 봅니다. 네. 이 사람은 다른 세상을 봐요. 세상 밖을 보죠.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윌포드가 무서워했던 거는 커티스와 같은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 예.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더 두려워했었어요. 이게 진정한 혁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혁명은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옆을 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게 이 영화의 진정한 어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남들이 앞만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작품을 저는 설국열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승표님께서 반란조차 유도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굉장한 수작입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네, 엄청났어요. 네. 봉준호, 살인의 추억에서 그리고 설국열차에서 그의 이름을 정말 되새기게 했습니다. 진짜 명감독이죠. 네, 대단한 감독이죠. 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설국열차였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뮤즈의 업라이징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돌발 퀴즈 정답은 스가 요시대입니다. 스가입니다. 스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거 선물 드립니다.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물 찾아가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올 테니까 내일 만나죠.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other promise, another scene.